하거나 아니면 청년실업자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1%의 민의 세력은 자, 1%의 민의 세력은 얼마나 성실하길래 수천억 원, 수조 원의 빚을 재산으로 축적을 하고 있고, 99%의 반민 세력은 너가 얼마나 불성실하기에 수천조 원의 빚을 지고 수천조 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가. 참고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99%의 민의 세력은 너가 얼마나 불성실하길래 1300조 원이라는 그렇게 1300조 원이라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이 길을 지나다니는 시민분들 다 99%의 그 민의 세력을 짚어준 분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불성실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회사 가지 않고 태만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듣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놀아가면서 살아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거리를 지나다니는 분들 다들 어딘가에서 성실히 노동하고, 어딘가에서 성실히 취업을 준비하고, 어딘가에서 성실히 공부를 하고, 정말 어딘가에서 성실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99%의 민들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1%의 반민 세력들 어떻습니까? 1%의 반민 세력들 수천억 수천조를 쌓아가는 과정은 정말 100% 불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유사일의 최대 권력형 비리를 통해서 23조 원의 돈을 축제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박정희 독재 정권 때부터, 부정의한 독재 정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본으로 지금까지 건강증권 부정선거로 권력 장악하고, 그거를 토대로 지금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돈 또한 당연히 검은 돈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의 정치 권력의 권력형 비리 자금들, 이것 또한 부당하게 축제한 자본들 아닙니까? 그리고 친일파들의 재산들, 36년 동안 민들을 수탈하고 나라를 팔아넘기면서 축제한 자본들 아닙니까? 이 부들은 그들이 성실해서 쌓아놓은 돈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99%의 민의 삶을 외면한 거를 넘어서서 민의 삶을 팔아넘기고, 민의 삶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민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검은 돈을 축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천조 원의 돈들, 당연히 원래는 민의 돈입니다.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단은 그들로부터 돈을 환수해서 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민들은 정말 건강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노동하고 생활하는 그러한 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1% 반민 세력에게 그 미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미래는 99%의 건강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민의 세력이기에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들 당연히 어디에 쓰여야 됩니까? 99% 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재원 쓰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당연히 그 99%의 민들이 정말 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면서 그 최소한의 조건을 토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수복지당은 징세복지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징세복지로는 1%의 반민 세력에게 그 재원을 반민 세력의 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1%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당하게 축제한 그 비용들 당연히 민의 세력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에게 소위 말하는 부가세를 부과하자, 이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들은 그들이 정당하게 축제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회적 도리를 통해서 사회적 도리를 생각하며 그 1%의 재벌들이나 1%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오블리제 유럽에서 말하죠. 그런 사회적 도의를 바탕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도의를 위해서 그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1%에게 과세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돈을 모두 다 환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만적인 징세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만이 아닌 정말 철저한 1% 반민 세력으로부터 돈을 환수하는 거, 그 환수된 돈을 통해서 그 복지를 실행하자는 거,
이거야말로 철저하게 민의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거야말로 민을 기만하지 않고 정말 민에게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지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은 환수복지만이 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유일한 방법인 환수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시민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환수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옆에는 환수복지 범국민 환수복지 서명운동을 옆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99%의 민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 그렇게 행동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범국민 환수복지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 서명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렇게 서명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능성만 있는 환수복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옆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으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시작했고,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 실제 환수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꾸준히 완강하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 환수복지 특별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환수복지 특별법을 통해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국회 내에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이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환수복지를 해나가자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이 환수복지 실현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면서도 실제 민의 실질적인 복지 실현을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거의가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게 멀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더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증세복지로는 절대 민의 복지를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즉 증세복지를 이야기하다가는 민의 복지를 영원히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수복지는 지금 당장에는 마치 요원해 보일지 모르는 방법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범국민적으로 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 환수복지야말로 민중들의 민의 99% 민의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이 범국민 환수복지 서명운동부터 먼저 참여해 주시고, 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캠페인도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된다면 이 환수복지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속도를 더욱더 앞당기고, 그리고 이 환수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름길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빠르게 이 환수복지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그 권력형 비리 오적의 전재산 환수와 친일파의 전재산 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환수 대상인 반미 재벌자본 환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수복지당은 반민 재벌자본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민 재벌의 상징인 이건희 일가와 그 일가의 전 재산, 삼성 자본을 가장 먼저 환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삼성 재벌 자본이 약 265조 원이고요. 이건희 일가의 소유 자본이 20조 원,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3조 8천억 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8조 1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그 삼성 재벌 자본의 그 환수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삼성 재벌 자본의 환수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그 반민 재벌 자본의 대표적인 재벌 자본이 바로 삼성 재벌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삼성 반도체에 의해서 그 많은 당시 삼성 그 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을 비롯한 부치병을 앓고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사실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왔고,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삼성이 불을 축제하는 과정은 실제 단순히 그냥 노조를 탄압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그래서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축제한 비용들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면서 축제한 자본이 바로 삼성 자본이고요.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 전대 회장이 이병철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친일파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미군정에 의해서 형성된 적산을 이제 부여받으면서 그렇게 처음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삼성 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재벌은 이건희 일가가 똑똑하고 잘나서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잘나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제 친일파 세력이었고, 미군정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던 시절에는 친미표로서 미군정에 의해서 적산을 불어받으면서 형성된 자본이기 때문에 이 자본들, 그 시초 자본 자체가 모두가 다 사실은 99%의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자본들이었습니다. 즉 삼성의 자본은 99%의 그 시초 자본부터가 99%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자본으로부터 형성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이 지금까지 축제한 돈은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자본인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재벌 자본이 축제되었고, 그렇게 노동자들의 목숨값만 놓고 봐도 어떻게 그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몇 푼도 안 되는 그 삼성 자본의 입장에서 환값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돌아가신 노동자들에게 몇 푼 그냥 주는 걸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노동자들이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죽어간 노동자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노동을 했고, 그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 세상을 꿈꾸면서 정말 목숨을 알아갔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정말 그 노동자들이 원했던 그 세상을 만드는데 그 삼성 모든 자본을 다 쓴다고 한들 그 노동자들의 목숨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간 그 노동자들의 그 삶과 그리고 그 삼성의 시초 자본과 지금까지 축제된 돈을 놓고 봤을 때 이 삼성 자본은 철저한 반민 재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민 재벌 자본은 당연히 철저하게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한국복지당의 이야기입니다. 삼성 일가, 이건희 일가의 그 재산을 보면 소유 일가의 재산이 20조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20조 원은 그냥 20조 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 재벌을 비롯한 여러 재벌들은 소위 말하는 배당금 잔치를 벌이잖아요. 주주들이. 이게 배당금 잔치를 벌이는데, 그 배당금 잔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재벌들이 갖게 되는 돈은 정말 수천억 원입니다. 이 수천억 원의 재벌이 그 자본을 축제하게 되는데, 이 자본을 축제한 그 수천억 원의 배당금은 사실은 노동자들과 99%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자본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배당금 잔치를 벌이는 건데요. 한 예를 들면 그 재벌 자본들이 그 배당금 잔치를 벌일 때 보통 전년도 대비 약 25%가 인상된 배당금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가계소득률을 봅시다. 가계소득률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 25%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라는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여기 지나다니는 시민분들 전년도 대비 가계소득 25% 증가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벌 자본들은 참 웃기게도 전년도 대비 배당금만 25%가 증가합니다. 과연 같은 나라에서 한 하늘을 지고 같은 공기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게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민들은 전년도 대비 가계소득률이 25%가 오르지 않는데 1%의 반민 세력들은, 재벌 자본들은 전년도 대비 배당금만 25%가 올라가는 이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을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재벌들이 배당금 잔치를 막 그렇게 열심히 배당금 잔치를 벌일 때 99%의 민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단적인 예로 그 2014년도 20대 30대 가계소득 그 증가율은 0.7%입니다. 사실상 0%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14년도 20대 30대 가계소득 증가율이 0.7%인데 2016년도 20, 30대 가계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지금 한참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하면서 어쩌면은 돈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 20대 30대의 청년들은 오히려 2014년에는 0.7%의 가계소득률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마이너스의 가계소득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재벌 자본들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 자본들은 배당금을 받는 데 있어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배당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고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이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구조적으로 모순이 가득한 사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액수로만 놓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반민 세력의 그 99%의 1%의 반민 세력에 반대되는 99%의 민의 세력의 그 현실을 놓고 보면 이것보다 더욱더 처참합니다. 그 앞에서도 예를 들었던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으게, 그러니까 자식들을 고층 건물에 내던지고 내 한 몸 또한 투신해야 되는 그런 지금의 현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현실들, 이러한 현실들은 과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자살로만, 개인적 자살로만 봐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가 그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정말 삶에 대한 그러한 그 팍팍한 현실이 삶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까지 빼앗으면 목숨을 끊고 그 자식들까지 건물 밖으로 내던지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현실이야말로 바로 인간 생지옥이지 무엇이 바로 인간 생지옥이겠습니까? 가계소득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가계소득률이 2007년도, 2014년도에는 0.4%가 되고 현재는 마이너스인 지금의 현실은 그냥 숫자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러한 인간 생존에 해당하는 현실들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이어 이어지는 자살들과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 안에서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보았던 세월호 참사라든지 백만개 백민의 진퇴, 이런 것들만이 타살이 아닙니다.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정말 비인간적인 그 사회 구조 속에 놓여서 정말 극단에 몰려서 목숨을 끊는 이 99%의 민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거야말로 바로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9%의 민은 끊임없이 삶을 위협당하고 생명을 위협당하면서 사회적 타살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회적 타살을 하는 가해자가 바로 누구냐? 1%의 반민 세력들입니다. 이 1%의 반민 세력들은 정말 마땅히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본인들이 양손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움켜쥐고 그거를 절대 놓지 않으면서 99%의 반민 세력들을 죽던지 말던지 내버려두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의 그 반민 세력의 자본을 모두 다 환수해서 99%의 민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복지의 방법이고 그 복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환수복지당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범국민 환수복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시민분들께서 그냥 제 목소리에 제 목소리를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옆에 있는 서명판에 서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반민 세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삼성 재벌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집단을 보니까 52대 재벌 자본이 992조 원입니다. 이 중에 삼성을 제외하면 732조 원의 그 재벌 자본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희 일가를 제외한 재벌가 재산이 최소 20조 원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반민 재벌 자본을 환수한다고 해서 반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민을 반대하는 재벌 자본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민을 반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민에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기여한 재벌 자본도 있겠죠. 그 재벌 자본도 일정 정도 기여한 재벌 자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15 공동선언의 경제 조항을 이행하는 데 기여한 현대그룹의 현대아산과 같은 자본들은 환수에서 제외한다 라는 게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러한 그 현대아산과 같은 재벌을 그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무지막지하게 많은 그 천문학적인 그 재원들을 환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반민 재벌 자본의 대표적인 재벌 자본인 삼성의 자본을 환수하는 거, 여기에 이어서
그 전체 재벌 자본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1,300조 원입니다. 이 1,300조 원의 그 사내 유보금 또한 모조리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한국자치당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내 유보금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매년 그 매출액에서 그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영업의 손익, 법인세, 배당금 등으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쌓아둔 금액을 바로 사내 유보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2014년도 내용을 보니까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사내 재벌 총수의 직계 가족의 배당금은 전년도 대비 45.9% 급증한 3,982억 원이었다. 이거는 배당금과 관련한 거고요. 이 배당금은 참고로 사내 유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유보금은 개별적으로 쌓아놓는 재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배당금은 재벌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재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재벌 자본들은 수천억 원의 그 배당금을 한켠으로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 사내 유보금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초과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 이 과세하는 제도가 1991년도에 그 과세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 과세는 최대 25%까지 과세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자원이 이제 민에게 돌아가게끔 한 게 이제 91년도까지 있었던 과세 제도인 거고요. 물론 이 과세 제도는 증세의 방법이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환수의 방법과는 맞지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도 재벌 자본에게, 그러니까 1%의 반문 재벌 자본에게 좀 더 돈을 많이 가져가서 그 복지 재원으로 쓰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세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 전체 기업의 사내 유보 비율이 99년 55.8%에서 2001년 4.6%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이 낮아지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과세 제도를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2001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이 제도가 2001년도에 폐지가 되고, 그 폐지가 되면서 전체 기업에 이미 사내 유보금이 청소부지로 올라가면서 그 비율로 24%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내 유보금의 그 과세하는 제도가 그 폐지되게 된 배경은요, 97년도에 이제 IMF 이후 98년도부터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사내 유보금을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떠하냐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그 결과는 사내 유보금 1,300조가 쌓여있다라는 걸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 91년도에 그91년도 기준인 적정 유보 초과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원칙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2013년도에 삼성전자 사내 유보금 151조 원 중 대략 15조 원이 세금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 또한 당연히 환수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1,300조 원인데요. 참 공교롭게도 가계부채 또한 1,300조 원입니다. 재벌 사내 유보금 1,300조 원, 그리고 가계부채 1,300조 원. 되게 우연치 않게 액수가 맞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초과 그 사내 유보금 초과분에 대한 그 과세 제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기업 성장률을 보면은 약 12%의 평균 12%에 해당하는 기업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계토와 마찬가지로 12%에 해당하는 가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이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 폐지와 더불어 그 기업의 그 소득률은 12%를 넘어서서 청소부지로 뚝뚝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계 소득률 같은 경우는 12%에서 뚝뚝 떨어져서 거의 이제 3%대를 유지를 하더니 거의 이제 마이너스에 가까울 정도로 가계 소득률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업과 가계가 서로 동시에 나름 사이좋게 12% 가까이 이제 성장했던 시기를 지나서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가 폐지되자 그 소득률이 현격하게 벌어지게 되고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더니 가계 소득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사내 유보금 1,300조 원과 가계 소득 1,300조 원은 그냥 우연히 액수만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액수가 동일합니다. 실제 그 민에게 돌아가야 된 돈이 1%의 반민 세력에게 돌아간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내 유보금 1,300조 원은 모조리 다 환수해야 되고, 이렇게 모조리 다 환수를 해서 이것을 민의 그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1,300조 원이라는 가계부채, 이거라도 제대로 해결된다면 99% 민의 삶이 얼마나 한결 나아지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지금 99% 민에 속해 있는 이곳에 지나는 시민분들 또한 물론 모두가 다 부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채의 내용이 어떤 식이건 간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자금 부채가 있을 것이고, 생활인들 같은 경우는 생활부채도 있을 거고요. 노동자,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계부채들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들, 이 1,300조 원, 총적으로 1,300조 원이 되는 이 부채들, 사내 유보금에서 빼앗아서, 사내 유보금에서 환수해서 이 1,300조의 부채들만 해결해도 여기 계신 분들의 부채를 해결하는데, 부채 해결과 그리고 생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환수복지당은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1%의 그 반민 세력들로부터 환수를 받아서 환수해서 이 환수를 통해 마련한 이 재원을 민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이 민에게 복지를 통해 돌려주고, 이 복지를 통해 돌려받은 돌려받아야만이 이 민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환수복지라는 이 말이 듣는 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명쾌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5개 그 환수 대상으로부터 환수 받아서 이 5가지 복지를 실현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환수복지라는 말 굉장히 명쾌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리고 전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함께 해야만이 환수복지가 실제 가능합니다. 즉, 환수복지는 가능성이 충분한 정책적 대안입니다. 다만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나다니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옆에서 범국민 환수복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범국민 환수복지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 캠페인에 함께하고, 그리고 범국민 환수복지당에도 당가입을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환수복지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 환수복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환수복지만이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99%의 민의 세력이 복지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환수복지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사내 유보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 부정의하게 축제된 자본들,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 그러니까 재벌 자본이 축제한 사내 유보금을 비롯한 반민 재벌 자본들, 권력형 비리오족들, 친일파들의 그 재벌 자본들, 이 자본들이 과연 실제 환수가 가능하겠냐라고 환수가 가능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실제 어떠한 방법으로 환수를 진행하겠다라는 것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환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10월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인도에서 해외 비자금 명단을 공개하고 검은도 돈을 환수했다라는
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인도의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검은 돈 환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당시 모디 총리가 선거운동 당시에 은닉자금 국고 환수 조치 공약을 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부자들이 외국에 숨긴 돈의 규모는 모든 가난한 이들의 계좌에 1인당 23,000달러를 넣을 수 있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000달러를 넣을 수 있는 액수, 그 액수를 모두 다 환수해서 이제 민에게 돌려주자라는 게 바로 모디 총리가 내세운 그 당시의 선거 공약입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취임한 다음 날인 5월 27일부터 그 11명으로 해외 은닉 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해외 은닉 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 수사팀, 이런 식으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 산하에 이런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실제 이 검은 돈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 이후에 인도 정부에서 검은 돈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하는데요. 해외 미자금 환수를 목적으로 하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소송도 제기했고, 대법원을 이제 소송 제기하고 그러면서 검은 돈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와 관련한 은닉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은닉자금은 소위 말하는 조세 회피처라고 불리는 스위스나 모리셔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 회피처에 불법적으로 은닉되어 있었고요. 그 은닉된 자금 규모가 바로 509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509조 원이나 되는 은닉자금을 모두 다 환수해서 이제 복지 재원으로 쓰자라는 게 인도 모디 총리의 그 하나의 그 공약이었고, 실제 그 현실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1%의 반민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은닉자금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이명박을 비롯한 그런 권력권 비리의 그 자본의 자본 또한 해외에 모두 다 대부분이 은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민 재벌 자본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시행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 그리고 이게 해외 은닉 자본에 대한 제도적 장치라지만 이것만 하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환수 조치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그 제도적 방법을 통해서 이 환수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자라는 게 바로 헌법국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까지 환수 없이 복지 없다라는 내용으로, 즉 징세복지가 아닌 환수복지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그리고 그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동참하시고 함께 행동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그를 통해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약 3시간가량 쭉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환수복지당의 환수복지당 다른 당원이 이어서 이런 연설을 하고 또 연이어서 제가 다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까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계신 시민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환수복지에 더욱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결국에는 환수복지당과 이 환수복지당 주변에 그 소수의 힘으로는 환수복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엔 범국민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하셔야만이 이 환수복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에 대해서 차츰 알아가고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 과정을 통해 이 환수복지 반드시 시행해서 정말 유일한 대안, 그러니까 99% 민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면서도 지름길인 환수복지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환수복지당 또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곳을 오고 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수복지당 당원 김경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는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가 더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우리나라 1인당 GNP 소득은 28,000달러라고 합니다. 1년으로 치면 약 3천만원의 돈이 됩니다. 1인당입니다. 그러면 3인 가족이면 1년에 9천만원을 벌어야 됩니다. 4인 가족이면 1년에 1억 2천만원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에 1억 2천만원을 버시는지 혹은 3인 가족으로 9천만원을 버시는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많지 않겠습니까? 왜 많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돈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고, 가진 사람과 결탁한 정치권이 가지고 있을 거고, 가진 사람들이 뒤에서 봐주고 있는 외국 자본이 가지고 있을 거고, 옛날부터 부를 축적했던 친일파가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친일파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 그 뒤를 받아먹었던 그런 비리 자본들이, 권력형 비리 자본들이 가지고 있겠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70%가 불과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GNP의 5%만을 갖고 산답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10%가 전체 GNP의 약 45%에서 50%를 가지고 삽니다. 10명 중 1명은 엄청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10명 중 7명은 대한민국 전체의 불과 5%만 갖고 삽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비정규직 혹은 무직자, 실직자 이런 사람들이 병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언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과연 그럼 그러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과연 그럼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가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적어도 경제 이론을 조금씩은 배웁니다. 아담 스미스니, 케인즈니, 슈페터니, 혹은 마르크스니, 이런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우린 배웁니다. 그런데 그 이론에서, 그 어떤 이론에서도 부정으로 돈을 축적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비리로 돈을 축적해서 국민의 재산을 뺏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경제 이론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것들을 바라만 봐야 되고 왜 이러한 것들을 바꾸지 못한답니까?
이제 바꿔야지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도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라면 그것부터 바꿔야지요. 이명박이 사자방을 하면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과정 속에서 23조를 헤쳐먹었습니다. 박근혜가 그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리고 박근혜가 최근에 집권을 하는 과정 속에서 5조 이상을 헤쳐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5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명박이 헤쳐먹은 23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약 400조 가까이 됩니다. 380조 정도 되는데요. 이명박 재산이 23조니까 10분의 1을 훨씬 넘습니다. 10분의 1에 가까운 그 돈을 이명박 혼자 헤쳐먹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현 주소입니다. 이걸 바꿔야지요. 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치에 관심 없다라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 없으면 없을수록, 정치는 나의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비리로 누군가는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됩니다. 저는 한때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무상교육, 무상보육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부터 무상접종 시작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암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더 이상 암 관련해서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암부터 무상보험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의 무상보육, 아이들의 무상의료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민주당이나 혹은 새누리당이 다 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10여 년 전에 민주노동당이 주장할 때 그들은 그거 이해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마치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무상보육, 무상교육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빨갱이를 물들은 겁니까? 혹은 민주당이 빨갱이를 물들은 걸까요? 아니죠. 그게 국민의 요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민들은 그래서 요구해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친일파 재산 이제는 다 환수해서 다시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돈 다 뺏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다시 다 뺏어서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두환 29만 1,000원 있답니다. 알고 보니 뒤로 숨긴 돈이 1조가 넘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때려 죽여놓고 수많은 국민들을 밟아 죽여놓고 축적해서 쌓아놓은 돈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두고만 보실 겁니까? 지금의 이 사회에서는 안 된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세상이 정말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수복지당 만들었습니다. 부정으로 쌓아놓은 돈 다 뺏어서 원래 주인인 민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민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이야기하면서 한수복지당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수복지를 주장하며 국회의원들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수복지 특별법 제정해라. 한수복지 특별위원회 설치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제 왼쪽에 있는 한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정치에는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고 조금만 관심 있어 주시면 정치가 곧 나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당원이 돼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정치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부정비리 이런 거 고발하면 됩니다. 국민이 무서운 줄 알고 민중이 무서운 줄 알고 우리 민족이 무서운 줄 알아야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판을 치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어디 친일파의 자식 주제에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정상적이랍니까? 어디 전두환의 자식 주제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정상적인 국가란 말입니까? 얼마 전에 노태우 자식 페이퍼 컴퍼니 만들면서 부정한 비리 돈이 수천억이라고 합니다. 전두환과 같이 한 패거리였죠, 노태우. 그 자식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우리나라 돈, 우리 국민의 돈, 우리 민의 돈 수천억씩 빼돌려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 돈이었기 때문에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에 비정규직 법안이 소위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부터 비정규직 있었던 거 아닙니다. 96년도에 김영삼이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은 한나라당이 그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러고 나서 IMF 터지니까 모조리 다 해고시키고 모조리 다 구조조정시키면서 기업 살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 민들 금 바쳐 그 다음에 시간 바쳐 뭐 하면서 경제 살리자고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때 그 돈 가지고 기업들 살렸습니다. 왜?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들이 살고 농민들이 산다고 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네, IMF 극복했습니다. 나름 극복했죠. 기업들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세금을 바쳐서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장롱 속에 두었던 금 바쳐서 기업을 살렸으면 다시 그 돈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꿔줬잖아요. 우리가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못 받습니까, 그거를?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돈, 당연히 받자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업들, 우리가 돈 바쳐서, 우리가 돈 내서 살렸으면 그 기업의 재벌들이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와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권력형 비리자본, 그런 반민 재벌자본들의 그 돈을 다시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이른바 낙수효과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업 살렸기 때문에 다시 갖고 와야 됩니다. 최근에 대우조선 말 많습니다. 엄청난 부정 비리에 뭐 적자가 얼만큼이고 그거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대우조선 이명박 정권 전까지만 해도 부채율이 300%였습니다. 300% 부채율.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이후에 부채율이 점점 높아지더니 박근혜 정권 들어서 6,000%가 넘습니다. 6,000%. 대우조선의 소위 얘기해서 CEO라고 들어앉아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꽂아둔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꽂아둔 인간들이 대우조선 그렇게 망치셨습니다. 부채율이 6,000%가 넘도록. 그런데 대우조선 해체해야 한다. 조선소에 일하는 노동자 해고해야 된다라는 말만 하지 정작 그거를 거기에 CEO로 꽂아둔 박근혜 정권에서는 마치 자기는 잘못이 없는 양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책임을 져야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는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국가는 어떻게든 보장을 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앞장서서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란 말입니까? 그거 누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이명박이 그렇게 했고 박근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민중을, 백성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이제 끌어내야죠. 자격이 없잖아요. 1년 반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가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끌어내야죠.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갖고 와야죠.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목소리만 커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그들은, 정치권들은 부자를 위해서 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로비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위해서 로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위해서 표는 줄지언정 돈을 주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국민이 직접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표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0원, 10,000원 같이 함께 모아서 실제로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똑바로 정치해라라고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들 똑바로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똑바로 하지 않을 건데 계속 이런 거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수장인 박근혜부터 먼저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에서 우리 자살률은, 그것도 경제 문제로 인한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살의 이유가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는 발생이 되는 걸까요?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경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실 수는 있겠지만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이 사람은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1인당 약 15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200만원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한 명당입니다. 한 명당.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음악도 배우는 그런 문학을 갖춘 그런 소양을 갖춘 그럴 때 자기의 만족감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나가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 4인 가족이면 600만원이 있어야 기본적인 한 달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1인당 150만원이 되니까. 그러면 그 4인 가족이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문화도 즐기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사시나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름 휴가 때 겨우 조금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니는 정도겠죠. 한 달에 한두 번 가까운 근교 가서 가족들과 소풍을 갈 겁니다.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중산층의 행복을 누리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럼 중산층이십니까? 네, 옛날엔 중산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산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중산층이고 싶으신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 아닐까요? 우리는 중산층이 되고 싶지만 실제로 중산층이 될 수 없는 이 구조, 과거의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마치 나는 지금도 중산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에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누군가는 가져갔고 누군가는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고려말 법문세족이 농민들의 농토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국에서 수확되는 농토의 90%를 법문세족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를 나머지 백성들이 쌀을 먹고 살았고 하루에 흰쌀밥 2숟갈만 먹으면 그것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의 고리대금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당시의 부익빈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당시의 전쟁 위기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실제로 전쟁도 했었죠. 그 전쟁 때 수많은 백성들이 가서 죽었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개민수전이었습니다. 백성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땅을 주자. 어떤 땅을? 법문세작이 빼앗은 땅을.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영했습니다. 여기 세종대왕이 계시지만 동상이 있지만 번영을 했습니다. 한글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작은 우리 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고려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판을 치고 마치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10%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전체 GNP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고리대금이 심해서 너무나 심해서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기 못합니다. 왜?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아마 얘기 못할 겁니다. 언론에 의하면 가계부채가 1300조라고 합니다. 1300조. 천자로가 떨어졌을 때 5천만 원만 따져도 1인당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4인 가족은 8천만 원, 1억입니다. 1억. 한 가게에 1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창피하니까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아서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